어머니, 지금 당장 수술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 사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 72 은퇴 교사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원칙 하나로 살아왔고 제 모든 것을 아들, 가족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보태 아들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손주들을 위해 제 노후마저 포기했죠.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온 날 돌아온 대답은 참혹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냉정했습니다. 호텔에서 수천만 원짜리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제 수술비는 아깝다며 모른 척했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초라한 노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에게 짐이 된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잊고 살던 헌책방, 창고 땅이 사실은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던 겁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한평생 살아왔는데 억눌러 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과연 박영희 할머니는 어떻게 자식 부부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희입니다. 72살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죠.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제는 아들 집 작은 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결국엔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순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은 11월의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코트에 배어든 소독약 냄새가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죠. 콩팥에 뭔가 발견됐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검사 결과지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실은 불안해서였죠. 늦가을 바람이 얇은 가디건을 뚫고 들어와서 더욱 춥게 느껴졌는데 특히 아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는 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5년 전에 제가 퇴직금을 털어서 보태준 곳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아들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해 선뜻 내놓았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은 따뜻했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지난주에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이탈리아산 조명들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 조명 하나 가격이 제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엌에서는 비싼 수입 커피 향이 퍼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향기조차도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반짝이는 매니큐어를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매니큐어 하나 하는데도 제가 일주일 장 보는 돈이 들어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평생 손톱에 색 한 번 제대로 칠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분필 가루와 빨간 펜 자국으로 얼룩진 손이었죠. 잠시 문간에 서서 아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을 때마다 보이는 자세였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작은 부엌 식탁에서 숙제하던 어린 준호의 모습이요. 그때는 제가 직접 만든 떡과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 손이 최고라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준호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피곤이 가득한 눈빛을 재빨리 의무적인 미소로 감추는 게 보였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저에게 진심 어린 미소 대신 의무적인 표정을 짓게 됐을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검진은 어떠셨어요?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검사 결과지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내 연습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엉켜버렸습니다. 평생 남을 도와주기만 했던 제가 이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의사가 뭔가 발견했대. 겨우 이 말을 꺼냈습니다.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콩팥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네. 그 순간 준호의 타자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수진이도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디자이너 안경 뒤의 표정을 도통 읽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팽팽한 줄처럼 우리 셋 사이에 걸려 있는 것 같았죠. 수술이요? 준호가 되물었고 아내와 재빨리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 손으로 수천 장의 학생 과제물을 채점했고 이 가족을 위해 수없이 밥을 지었던 손이 지금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결과지를 반들반들한 식탁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의사가 빨리 해야 한데 복잡해지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는 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비용이 좀 들어.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대리석 조리대에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구두 소리를 내며 제 쪽으로 걸어왔는데 지난달에 새로 교체한 마루 바닥이 똑똑 소리를 내고 있었죠. 멀쩡하던 바닥을 왜 바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돈이면 제 수술비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수진이가 검사 결과지를 잠깐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등골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참으시면 안 돼요? 다들 이런저런 병 가지고 살잖아요. 그 말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푹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그 매니큐어 한 손가락으로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너무 밝고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크리스탈 꽃병, 벽에 걸린 추상화, 가죽 소파. 그 모든 사치품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기를, 엄마 편을 들어주기를, 아니 최소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저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턱을 꽉 담은 채로요. 제가 키운 아이, 늘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라고 가르쳤던 그 아이가 지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수진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무심하게 커피 쪽으로 돌아가면서요. 솔직히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도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집 대출금이라니요. 제가 퇴직금으로 도와준 그 아파트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손주들의 교육비 말이고요. 저는 그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던 시간들,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아낀 돈이 모여서 지금 이들의 편안한 삶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알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대답이었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늙어가는 이 몸이 유지하기에 너무 비싸다는 또 다른 신호였죠. 복도 끝에 있는 제 작은 방으로 걸어가면서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원래 창고였던 그 좁은 방으로 향하면서요. 언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늙은이가 됐을까요? 모든 걸 바쳐 키운 엄마에서 그저 견뎌야 할 짐으로 전락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노인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낯선 할머니가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모양이었죠. 제 수술 얘기는 벌써 잊혀진 것 같았어요. 가장 잔인한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배우고 있었죠. 그 차가운 거절을 당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손가락으로 수십 년의 이야기를 담은 옷감을 만지고 있었죠. 걸려있는 옷 하나하나가 선택의 증거였어요. 아니,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선택하지 못한 증거였죠. 남색 재킷을 꺼냈어요. 팔꿈치 부분이 학생들 책상에 기대느라 얇아져 있었죠. 이 재킷은 15번의 학부모 상담, 수많은 졸업식, 그리고 몇 달 동안 애쓰던 민준이가 드디어 읽기를 깨우친 그 특별한 날을 함께 했어요. 학교가 칠판을 화이트보드로 바꾼 지 한참 됐는데도 옷감에는 아직도 분필 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옷장문에 달린 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가끔 알아보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어깨가 이렇게 굽어졌을까요? 밤늦게 숙제 검사하느라 영원히 구부정해진 것처럼요. 1985년 봄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준호가 명문 과학고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 주에 백화점에서 편한 운동화를 보고 있었어요. 제 낡은 신발은 구멍이 나서 장마철에 물이 들어왔거든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신발 안에 신문지를 깔아서 구멍을 막고 그 백화점 쇼윈도를 3년 동안 그냥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기억이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의 겨울 저녁들, 전기세를 아끼려고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가재물을 채점하고 있었죠. 난방을 채소로 해놓아서 손가락이 곱아오고 있었어요. 아낀 돈 한 푼이 준호 학원비가 되고 그 아이의 미래가 되었죠. 실내에서도 코트를 입고 스웨터를 겹겹이 껴입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견뎌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학교에서 저는 박 선생님이었어요. 존경받고 심지어 칭찬받기도 했죠. 학부모님들이 작은 선물을 가져오시고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최고의 얼굴,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학생을 도우려고 허리를 굽힐 때마다 등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학교 화장실 거울이 제 변신 공간이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수한 옷을 가다듬고 모두가 기대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달랐어요. 콘크리트 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몸의 피로를 일깨우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게 산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발목이 부어서 집에 도착하며 준호가 태어났을 때 중고로 산 낡은 소파에 쓰러지듯 안고 있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인가 싶었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찾고 당당하게 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는데요. 정작 저는 해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지운 지우개처럼 달아가고 있었죠. 책상 위 사진을 집어 들었어요. 준호의 대학 졸업식이었죠. 학사모를 쓰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준호 옆에 저는 할인 코너에서 산 천으로 직접 지른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졸업식장이 누구도 몰랐죠. 마지막 학기 교재비를 마련하려고 몇 달 동안 끼니를 걸은 것도 그 후에 축하. 저녁이 3개월치 저축을 다 쓴 것도요. 선반 위에 교육상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교육 우수상, 헌신적 봉사 표창, 1992년 올해의 교사상, 가족이 불편한 존재로 여길 때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봉사로 망가진 몸이 치료하기에 너무 비싸다고 할 때 우수함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창가로 가서 아침의 분주함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입은
운동복이 아마 준호 대학 시절 제 한 달 식비보다 비쌌을 거예요. 시대가 변했고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저 바보였던 걸까요? 마지막 교직 연도의 학급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믿음과 애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32개의 밝은 얼굴들. 맨 앞줄에 김수아, 방과 후 수업으로 말더듬을 극복한 아이. 이정우, 제 수업에서 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 아이. 그들은 저를 필요로 했고 소중히 여겼고 공간만 차지하는 늙은이가 아닌 선생님으로 봐주었어요. 무릎이 시위하는 걸 무릅쓰고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세월에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를 꺼내고 있었죠. 안에는 몇 년 동안 거의 보지 않았던 서류들이 있었어요. 등기부, 증명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아버지 유산, 서류들. 그 사이에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헌책방, 창고 건물이 있는 작은 땅의 등기 권리증이 있었어요. 준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였죠.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낡은 건물. 아마 지금쯤은 무너져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가치하다고 여겼죠. 아버지는 책 수집가였고 지식이 재산이라고 믿는 몽상가였어요. 그때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죠. 현실은 실용성을 요구하는데 먼지 쌓인 책장에만 집중하신다고요. 하지만 그 등기 권리증을 들고 있으니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희망은 아니지만 호기심이었죠. 내일 아버지의 헌책방 창고에 뭐가 남아있는지 보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마 추억과 썩어가는 것들 뿐일지도 몰라요. 거실에서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비싼 그릇 소리가 딸랑거렸죠. 독서 모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제 일주일 식비보다 비싼 다과를 대접하면서요. 대조가 참 아이러니했어요. 화려한 모임은 열 수 있으면서 제 수술은 불필요한 사치라고 하다니. 등기 권리증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신중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낡은 건물이 간직한 비밀이 무엇이든 지금은 저만의 것이었어요. 모든 걸 희생한 여자는 적어도 하나의 비밀, 자신만의 가능성을 가질 자격이 있었죠. 해가 높이 올라가면서 제 작은 방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결심을 했죠. 내일 아버지의 비현실적인 꿈이 담긴 게 뭔지 알아볼 거예요. 파라다이스 호텔의 대연회장이 수정 샹들리에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지개 빛이 대리석 바닥에 비치고 있었죠. 저는 입구에 서 있었는데 제 소박한 한복이 주변의 화려함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건 제 칠순 잔치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쇼였죠. 아이러니가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수술을 불필요한 사치라고 했던 게 겨우 3주 전인데 지금 수진이는 호텔 직원들에게 3만 원짜리 꽃꽂이 각도가 사진에 안 예쁘게 나온다고 다시 조정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죠. 태국에서 수입한 난초만 해도 제 한 달 약값보다 비쌌어요.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테이블 사이를 날아다니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파이어 빛 실크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리고 있었죠. 수진이 부모님은 일찍 오셔서 주빈석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의 다이아몬드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작년에 수진이가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를 했을 때는 돈을 아끼지 않았죠. 유럽 크루즈 여행에 새 도시에서 파티까지. 청소하다가 우연히 본 영수증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안무를 맞춘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금태 둘은 접시들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거기 담길 음식들은 이름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접시 세팅 하나가 제가 교사 시절 일주일 장 보던 돈보다 비쌌어요. 입안의 쓴맛은 제게 대접한 전통차 때문이 아니었죠. 어머니, 웃으세요? 수진이가 지시했어요. 사진사가 저를 정교한 얼음 조각 옆에 세우고 있었는데 불사조였어요. 수진이가 고집한 거죠. 재생과 번영을 상징한다면서요. 그 얼어붙은 새가 텅 빈 눈으로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치료받기에 너무 비싸다는 여자에게 무슨 재생이 있겠어요?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부동산 회사 동료들, 요가 수업 친구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수진이 볼에 에어키스를 하며 장소 선택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있었죠. 제가 초대한 몇 안 되는 친구들은 저처럼 불편해 보였어요. 소박한 축의금 봉투를 쥐고 방 한쪽을 차지한 5단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전통 예식이 시작되고 저는 박물관 전시품처럼 주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 밑에 비단 방석에는 금실로 장수와 복이라는 한자가 수놓아져 있었죠. 장수라니 가족이 건강에 투자하지 않을 때 얼마나 잔인한 농담인가요? 복이라니 대체 누구의 복을 말하는 건가요? 준호가 군중 속을 돌아다니며 효자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지켜봤어요. 수진이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깊이 인사하고 있었죠. 지난 크리스마스에 수진이가 사준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제 수술비보다 비쌌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죄책감, 부끄러움, 하지만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고 성공한 사업가의 연습된 미소로 바뀌었죠. 연애가 시작되고 웨이터들이 코스 요리를 계속 가져오고 있었어요. 금박을 올린 전복 수프, 입에서 녹는 한우 3가지 방법으로 조리한 랍스터. 수진이 어머니가 크게 메뉴 선택이 훌륭하다고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웃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모래로 막힌 것 같았죠. 전문 사회자까지 고용했더라고요.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사업 관계자들이 보낸 거대한 화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는데 마치 장례식장 같았어요. 각 화환마다 제 머릿속에서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1달 약값, 2달 치료비, 6달 물리치료비. 이 모든 낭비가 제가 손도 안 댄 음식보다 더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케이크 커팅식 때 수진이가 사진을 위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인 것처럼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있었죠. 꽉 잡아서 제가 정확히 사진 잘 나오는 각도로 자르게 조종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수진이 부모님이 딸의 효행에
자랑스러워하며 환하게 웃고 계신 게 보였어요. 정말 헌신적인 며느리네요.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보세요.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요. 이 공연의 대가가 돈이 아니라 존엄성이라는 걸. 모든 꽃, 모든 금빛, 접시, 이 정교한 연극의 모든 조각이 사실은 위선의 기념비였어요. 저는 수진이의 사회적 공연의 소품이었고 인맥 쌓기의 핑계였고 성공을 과시하는 도구였죠. 축의금 봉투가 지정된 테이블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비서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죠. 네, 이것까지 사람을 고용했더라고요. 현금이 행사 비용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이건 축하가 아니었어요. 효도로 포장한 투자이자 사업 거래였죠. 저녁이 깊어가면서 억지 미소 때문에 볼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불사조 얼음 조각이 녹기 시작해서 날개가 제 기분처럼 축 처져 있었죠. 숨막히는 가식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의 밝은 형광등 아래서 제 모습을 봤어요. 빌린 보석을 한 늙은 여자. 절대 진짜 제 것이 될 수 없는 사치품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의사가 발견한 혹이 있는 옆구리를 눌렀는데 마치 그것도 쓰디쓴 생명력을 가지고 맥박치는 것 같았어요. 돌아왔을 때 뭔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소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군중과 떨어져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방을 살피고 있었죠. 수진이 무리는 아니었어요. 신발은 낡았고 태도는 과시하지 않았죠.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살짝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박영희 선생님이신가요? 조용히 물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선생님. 부동산 관련해서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헌책방 창고 건물 말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걸 놓쳤어요. 이 텅 빈 화려함 속에서 그의 말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줄 같았죠. 손님들 사이에서 여전히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수진이를 흘끗 봤는데 이 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명함을 꺼내며 제안했어요. 좀 급한 일입니다. 개발위원회가 그 지역에 대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함을 받아 한복 숨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가 전할 소식이 무엇이든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 미소가 진짜가 되었어요. 우주는 나름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시장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북적이고 있었어요. 낡은 장파군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바퀴가 젖은 보도블록에서 삐걱거리고 있었죠. 어젯밤 비가 남긴 웅덩이들이 잿빛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빨리 장을 보고 가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모두가 모두를 아는 동네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되기란 불가능했죠. 3층 김씨 아줌마가 배추를 고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소문은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를 때 짓는 그런 표정 말이에요. 즉시 채소를 버려두고 뭔가 전할 게 있는 사람처럼 뒤뚱거리며 다가왔어요. 영희야. 영희야, 몸은 좀 어때?
목소리가 그 특유의 톤을 띠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걱정스럽고 인위적으로 달콤한. 뒤에서 옆집 건물 이씨 아줌마가 동행자를 쿡쿡 찌르는 게 보였고 둘 다 우리 대화를 지켜보려고 돌아서고 있었죠. 괜찮다고 얼버무리면서 팔을 고르는데 집중했어요. 마치 과학적인 정밀함이 필요한 것처럼요. 하지만 김씨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목소리를 공모자처럼 낮췄는데 오히려 평소 말보다 더 잘 들리고 있었죠. 파라다이스 호텔 생일 파티 얘기 들었어. 정말 호화롭더라. 내 며느리가 정말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나 봐. 중요하게. 앞의 그 짧은 멈춤의 의미가 가득했어요. 팔을 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 파는 곳 근처에 여자 3명이 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공모자들처럼요. 한 명이 제 쪽을 흘끗 봤다가 제가 보는 걸 알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속삭임이 연기보다 빠르게 시장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좌판에서 좌판으로 퍼지는 게 거의 눈에 보일 정도였죠. 생선 가게 채씨 아저씨는 평소에 잡은 생선 자랑하며 농담하시던 분인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고등어를 신문지에 싸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일하는 처제한테 들었는데 파티가 3천만 원 넘게 들었다면서. 잠시 멈췄다가 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도가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수술비는 안 내준다. 그런데도 저는 여기서 가장 싼 생선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커튼 친 창문 뒤에서 시선들이 제 걸음을 따라오는 게 느껴졌죠. 엘리베이터에서 7층 정씨 아줌마가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봤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최악의 순간은 건물 공동 텃밭에서였어요. 매일 아침 노인분들이 보이는 곳이죠. 제가 다가가자 활발했던 대화가 문장 중간에 뚝 끊어졌어요. 동료 교육자로서 늘 저를 존중해 주셨던 박씨 할아버지 마이너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마이너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셨어요. 오씨 아줌마가 드디어 말했는데 거짓 동정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막 얼마나 힘들겠냐고 얘기하고 있었어.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린 마음들을 키운 여자가 이제는. 말끝을 흐리며 가장되게 고개를 저었어요.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15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지쳐서 돌아오는 걸 봤고 학생들에 대한 제 헌신을 목격했고 제자들이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했죠. 이제 저는 동네 가십거리로 배은망덕한 가족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로 전락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헌신적인 며느리인데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들을 만큼 크게. 그렇게 돈을 쓰면서 진짜 돌봄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동정이 필요 없다고 그들의 속삭임이 수진이의 무시보다 더 아프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박혔어요. 자존심과 수치심이 가슴속에서 싸우고 있었죠. 대신 턱을 들고 그들을 지나쳤어요. 뒤에서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는 걸
들으면서도요. 아파트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뭔가 재미있는 얘기에 웃고 있었어요. 저를 잠깐 보더니 돌아서서 친구들과의 스파 주말 계획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죠. 대조가 뚜렷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밖에서는 모두의 대화 주제였죠. 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파티에서 받은 명함을 꺼냈어요. 도시개발 공사 1시 명함이 손가락 사이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종이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그 오래된 헌책방 창고에 대해 그가 전할 소식이 무엇이든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동네 오락거리로 전락한 것, 존경받는 선생님에서 불쌍한 노인으로 변한 것보다는요. 속삭임은 계속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공동 텃밭에서 모든 걸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선생님 이야기. 하지만 그 명함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속삭임의 내용이 곧 바뀔지도 모르는 이야기를요. 내일 1시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부동산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볼 시간이었죠. 이웃들은 늙은 선생님의 불행에 대해 원하는 만큼 속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그들은 아직 전체 이야기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의 문자였죠. 박 선생님, 헌책방 부동산 관련 급히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세요. 도시개발. 3번 읽었어요. 각 단어가 가능성으로 맥동하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김씨 아줌마가 발코니에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게 보였어요. 틀림없이 오늘 시장에서의 만남을 퍼뜨리고 있겠죠. 말하라지요 하고 생각했어요. 곧 아주 다른 이야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른 아침 안개가 거리에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구시가지를 걷고 있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게 접어뒀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잊혀진 책 사이에 끼워둔 말린 꽃잎처럼요. 도시 풍경이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현대식 유리 건물들이 좁은 골목길로 바뀌고 번쩍이는 상점들이 낡은 벽돌 건물로 대체되고 있었죠.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서류에 있던 주소를 따라가니 점점 낯선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뭔가 몸이 이 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봤어요. 녹과 세월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 간판, 지혜, 책방, 창고. 숨이 목에서 박혔어요. 이곳은 남편이 암에 걸리기 전 꿈꾸던 곳이었죠. 준호가 중학생일 때였어요. 3년 동안 작은 책방을 함께 운영했는데 병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죠. 치료비 마련하려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는데 어쩐지 우리 가게 뒤에 있던 이 창고 건물만은 남아 있었어요. 법적 서류와 슬픔 속에 잊혀진 채로요. 건물 자체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녹이 쓴 골함석 벽, 자물쇠가 채워진 문인데 장식에 가까워 보였고 수십 년 먼지로 흐려진 창문들, 잡초가 작은 마당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틈새로 끈질기게 자라고 있었죠. 쓸모없어 보여야 했고 40년 동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벽에 새로운
측량 표시가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어요. 낡은 금속에 어울리지 않는 주황색 형광 기호들이었죠. 공식적으로 보이는 태그가 달린 새 말뚝들이 땅에 박혀 있었고요. 블록 전체에 체인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멀리서는 잘 읽히지 않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표지판들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봉투에서 찾은 열쇠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다른 시대의 것처럼 보이는 무겁고 구식 열쇠였죠. 자물쇠는 예상보다 새 것이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 모르겠더라고요. 제산세는 남편이 죽기 전에 만든 작은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 없는 계좌였죠. 자물쇠가 의외로 쉽게 열렸고 문을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오래된 종이와 잊혀진 시간의 냄새가 나는 공기가 나오고 있었죠. 먼지들이 어둠을 뚫고 들어온 햇살 속에서 춤추고 있었고 눈이 적응되자 숨이 막혔어요. 책들, 수만 권의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깔끔한 줄로 쌓여 있었어요. 끝이 없어 보였죠. 예상했던 무작위 수집품이 아니라 정리되고 목록화되고 보존되어 있었어요. 고전 문학, 초판본, 역사 서적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 지식의 큐레이터였던 거죠. 입구 근처 책상에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아버지의 꼼꼼한 필체, 그 다음에 남편의 글씨로 각 수집품, 각 희귀본이 기록되어 있었죠. 마지막 기록은 남편이 진단받기 몇 주 전이었어요. 그 후로는 먼지와 침묵뿐이었죠. 창고 깊숙이 들어가니 다른 것도 보였어요. 뒷벽 틈새로 현대식 건설 장비가 보이고 있었죠. 그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금속 손가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개발은 소문이 아니었어요. 이 잊혀진 과거의 구석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밖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봤어요. 먼지 낀 창문으로 안전모를 쓴 남자들이 옆 부지를 측량하며 지도를 가리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게 보였죠. 한 명은 특별히 제 건물을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부지 표시에 오래 머물고 있었어요. 책상에서 낯선 필체로 긴급이라고 쓰인 폴더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식 편지들이 있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보낸 것들이었어요. 모두 우리 옛 아파트 주소로 보내져서 배달 불가로 돌아온 것들이었죠. 날짜 도장에 따르면 지난주에 직접 전달된 가장 최근 것을 보니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강제 수용 명령, 검토 통지, 전략적 위치, 신도시 복합단지, 개발 중심 예비 평가 대기 중. 이 예비 문서에 언급된 숫자들조차 천문학적이었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건 단순히 잊혀진 땅 조각이 아니었어요. 이 창고 건물은 50년 만에 도시 최대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곳에 있었던 거예요. 먼지 낀 상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빙빙 돌고 있었죠. 그 모든 힘든 세월, 낡은 신발과 걸은 끼니들, 아들의 마지못한 자선에 의존했던 시간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아이러니가 너무 날카로워서 육체적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1시였죠. 박 선생님. 개발위원회가 월요일에 모입니다. 선생님, 참석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초기 예상을 크게 초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3일 남았네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목적이 생겨서 다리가 더 안정적이었죠. 문을 조심스럽게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걸어가면서 한번 뒤돌아 봤어요.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르는 그 소박한 건물을 보려고요. 거기 서 있었어요. 평범하고 무시당한 채로. 주인처럼요. 하지만 이제 곧 아니겠죠. 집으로 가는 길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비밀의 무게를 지고 있는데도 어쩐지 가벼웠죠.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던 수진이의 무시하는 말들이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거의 우스울 정도로 근시안적이었죠. 수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 모두 가요. 화요일 아침 정확히 9시 17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이었죠. 혼자 먹을 아침으로 쌀을 씻고 있었는데 차가운 물속에서 쌀알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가 핸드폰 화면에 떴죠. 뭔가 이 전화가 제 온 집중을 필요로 할 거란 걸 알았는지 손을 완전히 닫고 나서 받았어요. 박영희 선생님이신가요? 목소리가 전문적이고 딱딱했어요. 큰 돈을 다루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스텔라 부동산 개발의 김 이사입니다. 7구역에 있는 선생님 부동산 헌책방 창고 시설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천천히 앉았어요. 부엌 의자가 제 무게에 삐걱거렸죠. 얇은 벽 너머로 수진이의 TV에서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가상의 갈등들이 갑자기 사소해 보였어요.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가 계속했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 개발 계획에 따른 선생님 땅의 보상 가치는 42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주요 상업, 지구 교차점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면 민간 개발업자들은 훨씬 더 많이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물리적인 힘처럼 저를 때렸어요. 420억.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었죠.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고 손바닥에 닿는 나무결이 저를 현실에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듣고 계신가요? 인정의 표시일 수도 있는 소리를 냈어요. 머릿속이 미친 듯이 계산하고 있었죠. 제 전체 교직 생활에서 번 돈이 1,000배가 넘었어요. 우리 가족 몇 대가 본 돈을 합친 것보다 많았고요. 더 있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긴급함이 더해져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세계의 주요 대기업이 그 구역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입찰 전쟁을 기다릴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 동료들 추정으로는 600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될 수도요. 600억 그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거의 웃을 뻔했어요. 저 박영희가요. 양말을 떨어질 때까지 꿰매 신던 2,000원 아끼려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던 몇 주 전만 해도 수술이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들은 제가 6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 땅은 중앙교통 허브가 될 곳에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는데 이제 발이 더 빨라지고 흥분되어 있었어요. 새 지하철 노선, 상업단지, 국제 비즈니스 지구, 모든 게 그 블록에서 만납니다. 선생님 아버님이든 원래 그 위치를 선택한 누구든 예언자였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았던 거죠. 아버지 모두가 책에 인생을
낭비했다고 했던 몽상가. 제가 수십 년 동안 무시했던,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낡은 창고 건물만 남기고 돌아가신 분. 뭔가를 알고 계셨거나 느끼셨거나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의 가치를 믿으셨던 거예요. 즉시 만나야 합니다. 김 이사가 재촉했어요. 다른 회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여러 제안을 받으실 겁니다. 박 선생님, 법적 대리인, 재무 고문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닙니다. 세대를 거친 부의 변환입니다. 세대를 거친 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김씨 아줌마가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시장에서 제 가족 상황을 속삭이던 바로 그 여자죠. 아래 주차장에는 수진이의 BMW가 있었는데 제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난달에 산 차였어요. 오늘 오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가지고 계신 서류를 모두 가져오세요. 토지 등기부, 세금 기록, 뭐든지요. 그리고 박 선생님 아직은 이 전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런 소식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게 공개되기 전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조용한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쌀뜨물은 여전히 그릇에서 뿌옇게 있었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계산기 앱을 찾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숫자를 입력해서 봤어요. 420억. 그 다음 600억. 0이 계속 이어졌어요. 각각이 아낀 한 해, 한 희생, 무시한 한 소망이었죠. 거실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찍 집에 온 모양이었죠. 수진이와 뭔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하다. 아이들 학교가 더 좋아야 한다. 대출금 때문에 돈이 빠듯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제 작은 방 벽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한 적이 없었죠. 어머니 방을 원룸으로 빼면 어떨까?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큰 공간 필요 없으시잖아. 그 무심한 잔인함이 어제였다면 아팠을 거예요. 오늘은 그저 극적인 아이러니처럼 느껴졌죠. 제가 학생들에게 문학 시간에 가르쳤던 그런 종류의 그들은 제 생활 공간에서 몇백만 원을 뽑아낼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고 저는 수십억의 비밀을 품고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났어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방에서 부동산 서류가 든 오래된 봉투를 꺼내고 도시개발공사의 새 편지들을 추가했어요. 손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제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들고 다닌 똑같은 가죽 가방 여러 번 수선했지만 여전히 쓸 만한 가방이었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치료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여겨졌던 똑같은 늙은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에서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패배감이 사라지고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뭔가로 대체되어 있었어요. 가능성이었죠. 어디 가세요? 어머니? 거실을 지나갈 때 준호가 물었어요. 그냥 나가.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옛 친구 만나러. 수진이는 핸드폰에서 눈도 들지 않았어요. 늦지 마세요. 저녁에 손님 오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더 꽉 쥐었어요. 손님도 좋고 저녁 파티도 좋고 부의 공연도 좋아라 하라지요. 곧 진짜 부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살 수 없는 것. 이미 써버린 존경과 사랑 마이너스를 알게 될 거예요. 문이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김 이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럴 거예요. 아직은요. 하지만 월요일 개발위원회 회의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판의 날이 함께 올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던 늙은 선생님이 모든 가치를 가지게 될 참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제가 가족을 도울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였죠.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 제가 자는 동안 우리 가족 관계의 대본을 다시 쓴 것처럼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잠이 깼어요. 수진이가 애들 봐달라고 할 때 그 날카로운 노크가 아니라 거의 다정한 느낌이었죠. 어머니, 아침 가져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는데 12년 전 결혼식 날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꿀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진짜 아침상 차림이었죠. 특별한 날에만 쓰는 도자기 그릇들이었어요. 잣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건강과 장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였죠. 예쁘게 담긴 반찬들과 모양 내서 자른 과일도 있었어요. 평소엔 필라테스 가느라 바쁘다며 제 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미소가 얼굴 가득 퍼져 있었지만 눈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그 눈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 표정을 살피며 단서를 찾고 의심하는 것을 확인하려 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준호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어릴 때 뭔가 깨뜨리고 고백할 용기를 내려고 할 때처럼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됐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하며 쟁반을 제 작은 책상에 과장되게 조심스럽게 놓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서울대병원에 전화했어요. 거기 신장 전문의가 전국 최고래요. 내일 10시에 예약 잡았어요. 서툰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심하게 그녀의 연기를 지켜봤어요. 겨우 한 달 전에 수술비를 사치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병원에 예약을 하고 있었죠. 거기는 상담만 해도 제 한 달 연금보다 비싼 곳이었어요. VIP 경동이에요. 그녀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거래를 달콤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당연히 1인실이고요. 어머니께는 최고만 드려야죠. 어머니께는 이라는 발이 억지로 나오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것처럼요. 몇 년 동안 거의 숨기지 않고 무시했던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싶었어요. 준호가 드디어 들어왔는데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스타일링 했더라고요. 제가 졸업 선물로 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비싼 스위스 시계를 사준 후로는 안 차던 거였어요. 어머니, 휴가 냈어요. 모든 진료에 제가 직접 모시고 다닐게요. 휴가를 냈다고요. 3년 전 겨울 제가 폐렴에 걸렸을 때 하루도 안 쉬었던 제 퇴임식에도 바빠서 못 왔던 아들이 갑자기 시간이 무한정 생겼네요. 생각해봤는데요. 수진이가 제 침대 끝에 불쑥 앉으며 말했어요. 작은 방에 그녀의 디자이너 향수가 너무 진하게 퍼지고 있었죠. 이 좁은 방에 계시면 안 돼요. 안방이 환기도 잘 되고 자연광도 들어와요. 회복에 좋죠. 바로 방을 바꿔드릴게요.
안방이라니 이탈리아 대리석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는 그들의 성역. 청소할 때 빼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던 방을 이제 새로 찾은 관심이 재단에 바치는 재물처럼 내놓고 있었어요. 저는 침묵을 지키며 천천히 죽을 먹고 있었어요. 비싼 잡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기 밑에 깔린 절박함도 맛보면서요. 뭔가 알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정확한 금액은 여전히 제 비밀이었죠. 마이너스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사무실 누군가가 입이 가벼웠거나 제가 최근에 자주 나간 걸 눈치채고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서울의 소문 속도는 인터넷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니까요. 아,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병원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최고의 수술 후 요양시설을 알아봤어요. 제주도에 정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리조트 같은 곳이에요. 바다 전망의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필요한 만큼 오래 계실 수 있어요. 제주도.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서울에서는 편리하게 떨어진 곳이죠. 그 전략이 거의 감탄스러울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친절 공세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준호는 매시간 차를 가져다주며 편한지 물어보고 있었죠. 수진이는 비싼 유기농 식당에서 건강식을 주문했는데 한 접시가 제가 일주일 장 보던 돈보다 비쌌어요. 둘 다 얼굴이 아플 정도로 웃고 있었고 제 외모를 칭찬하고 사소한 일에도 제 의견을 물었어요. 마치 제가 갑자기 뒷방의 짐이 아니라 집안의 어른이 된 것처럼요.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평소엔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보던 손주들이었죠. 분명히 사전 교육을 받은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오래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잘하면 새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받은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함께 앉아 있을 때 수진이가 가장 대담한 행동을 했어요. 제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죠. 매니큐어한 손톱이 반짝거렸고 그 손길에서 계산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있어야 할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피는 피잖아요. 어머니 건강이 지금 저희 최우선이에요. 필요한 건 뭐든지. 비용이 얼마든지요. 비용이 얼마든지 바로 그거였어요. 보물이 있다고 상상하는 물속에 낚싯줄을 던진 거죠. 제 땅에 베팅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헌신이 그녀가 추측만 할 수 있는 수십억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줄 거라고 도박을 하고 있었죠. 무릎 꿇은 그녀를 내려다 봤어요. 저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제가 고통받는 동안 돈을 세웠던, 제게 기본적인 돌봄을 거부하면서 불을 과시했던 이 여자를. 그녀의 향수는 탐욕의 냄새를 가릴 수 없었고 디자이너 옷은 야망의 벌거벗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고마워. 간단히 말하고 손을 빼냈어요. 그녀는 기다렸어요. 더 많은 걸.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만든 표정에 좌절감이 스치는 걸 봤어요. 그날 밤 드디어 저를 혼자 두고 갔을 때 침실에서 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숫자 추측 벌지도 않았고 아직 갖지도 못한 부를 위한 계획들. 상상 속에서 이미 제 수십억을 쓰고 있었고 높아진 삶을 계획하고 있었죠. 김 이사가 추천한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재산 계획과 자산 보호 전문가였죠. 내일
그들이 구급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며 이제 보물이라고 믿는 저를 모시는 동안 저는 다른 준비를 할 거예요. 그들은 제 재산을 원했어요. 하지만 존경 없는 부, 사랑 없는 돌봄, 충성 없는 가족. 이건 그저 거래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최고의 선생님들, 제 가족에게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배웠어요. 죽은 책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뒤늦은 애정처럼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내일은 더 많은 연기, 더 많은 거짓 관심, 더 많은 계산된 친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제 계산을 해야 했어요. 개인 병실에 오후 햇살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얀 시트 위로 황금빛 무늬를 그리고 있었죠. 수술 후 6주가 지났어요. 완전히 성공적이었다고 의사들이 말했고 제 회복 속도에 놀라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치유는 콩팥이나 수술 자국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창가에 서서 아래 펼쳐진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끝없는 가능성의 도시였죠. 뒤에서 준호가 의자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무게로 가죽이 삐걱거리고 있었죠. 수진이는 그 옆에 앉아 디자이너 핸드백을 불안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의 리듬이었죠. 회복 기간 동안 매일 왔었어요. 꽃을 가져오고 비싼 영양제를 사오고 심지어 개인 간호사까지 고용했죠. 그 연기를 보는 게 지쳤어요. 제가 부동산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자 그들의 미소는 점점 억지스러워지고 있었죠. 오늘 드디어 말할 거예요. 서류 작업이 완료됐어.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후 햇빛이 제 등 뒤에 있어서 그들이 제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작은 이점이었지만 은미했어요. 둘 다 열심히 앞으로 기울였고 수진이의 눈은 거의 억제하지 못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미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간호사들한테 들었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보고 유럽차 가격을 알아보고 서울 상류층으로의 상승을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땅은 팔렸어 계속 말하며 그들의 얼굴이 안도와 탐욕으로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입찰 경쟁 후 630억이다. 수진이가 정말로 헐떡거렸어요. 손이 가슴으로 날아갔죠. 준호는 불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어요. 이미 상속을 계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눈에서 꿈의 곱셈 수십억의 나눗셈이 보였죠. 하지만 한마디가 잔잔한 물에 떨어진 돌처럼 떨어졌어요. 이 재산은 너의 상속이 아니야. 그 후에 침묵은 깊었어요. 복도의 먼 병원 장비 소리만 들렸죠. 수진이의 얼굴이 혼란, 불신,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했는데 억누르려 했지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3살 때 거짓말에 걸렸을 때처럼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들을 여러 번 당황시켰던 낡은 교사 가방에서요. 200억은 박영희 교육재단 설립에 배정됐어. 가난한 학생들, 특히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거야. 수진이의 손가락 관절이 핸드백을 쥐느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계산하는 게 보였죠. 430억이 아직 남아있고 여전히 그들의 꿈에는 충분하다고. 또 200억은 계속했어요.
품위 있는 노인 돌봄 시설을 짓는데 쓸 거야. 노인들이 창고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는 곳, 수술이 사치로 여겨지지 않는 곳. 이제 준호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죠.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더 많은 서류가 기다리는 작은 테이블로 갔어요. 150억은 의학 연구에 기부할 거야. 특히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 또 50억은 오래된 서점과 도서관을 보존하는 데 쓸 거야. 아버지의 꿈, 수학은 간단했어요. 그들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30억만 남았어요. 여전히 어떤 기준으로도 큰 돈이지만 그들이 상상한 왕조는 아니었죠. 남은 자금은 창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등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면서 내 삶을 위해 쓸 거야. 너희 뒷방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수진이가 드디어 목소리를 찾았는데 날카롭고 고발하는 투였어요. 수술비 때문이죠? 우리가 내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친절에는 늘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 항상 그랬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집을 샀어. 소박하지만 내 것이야. 여행도 할 거야. 내 교육비, 결혼식, 손주들 위해 모든 돈 아껴가며 한 번도 못했던 여행. 가격 안 보고 식당에서 먹고 할인 매장 아닌 곳에서 옷 사고. 콘서트와 극장에도 갈 거야. 가족을 버리시는 거예요. 준호가 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다시 일어서며 정정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키가 커진 느낌이었죠. 드디어 나를 선택하는 거야. 너희가 날 오래전에 버렸어. 난 그저 이미 존재했던 걸 인정하는 거야. 문 쪽으로 갔다가 멈췄어요. 재단은 다음 달에 문을 열어. 첫 장학금 수령자는 김민지야. 기억나니? 시장 상인 집 딸. 내가 가난해서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했던 아이. 지금 교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 그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원망과 부서진 기대로 족학되어 있었죠. 하지만 다른 것도 봤어요. 서서히 떠오르는 존경, 어쩌면 두려움까지. 보이지 않던 늙은 여자가 무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싼 옷을 입고 쓸모없는 계산을 하며 앉아있는 그들을 두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가능성으로 밝았어요. 가방에는 비행기표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제주도로 요양시설에 숨겨지지 않고 바다를 보러. 그 다음 파리, 책으로만 읽었던 서점들을 방문하러. 그 다음은 발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엘리베이터에서 광택 나는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만났어요. 돌아보는 여자는 똑같은 소박한 옷을 입고 똑같은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똑바로 서 있었고 눈은 밝았고 미소는 진짜였어요. 자신의 가치가 돈이나 희생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장할 용기로 측정된다는 걸 마침내 기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종소리와 함께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의 하이힐이 복도를 절박하게 달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문이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닫혔고 저는 혼자 자유롭게 새로운 시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 경비원이 저에게 작은 경례를 했어요. 집에 가시나요, 박 선생님? 아니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밖에서 서울이 생명과 에너지로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72년 동안 이 도시의 배경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족들을 섬기고 미래를 위해 희생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거리에서 제 이야기를 쓸 거예요. 가을 공기가 상쾌하고 약속으로 가득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건설 인부들이 제 옛 땅에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잊혀진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늙은 교사가 자신의 삶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진짜 잔치는 얼음 조각과 금빛 접시가 있던 그 호텔 연회장에 있었던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바로 여기, 지금 나를 선택하는 이 순간에 있었죠. 그리고 그 텅 빈 축하와 달리 이건 완전히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이 제 것이었어요.